샬롬, 사랑합니다. 어, 우리가 이번 25일 날 대면 수업을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또 2주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8일 날, 6월 8일 날 대면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 6월 15일 날 기말고사와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0장과 11장을 수업을 2장을 진행을 하고 다음 주에 동영상으로 다시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문제는 8일날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10장 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에 이제 계획 및 계약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합니다. 개입 계획이란 클라이언트들의 어떤 표적 문제를 선정을 하고 개입 방향 및 장단기의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 전략이 포함된 계획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원조 과정의 계획 수립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을 둡니다. 인간의 행동과 발달, 문제, 원인과 해결, 그리고 방법, 원조 과정 등을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을 둡니다. 둘째는 개별화되어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에게 맞게끔 맞춤형 원조 과정의 계획을 수립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역동성과 융통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므로 원조 과정의 계획을 융통성 있게 점검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계획 수립은 간단하게 실천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합니다. 원조 과정에서 개입 계획 수립은 개입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여서 목적 달성의 수단인 동시에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개입 계획 수립은 표적 문제의 선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계약의 공식화된 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의 과업은 첫째, 클라이언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목표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과업은 클라이언트와 그를 둘러싼 중요한 사람들의 기대를 고려하여서
목표를 설정하여야 된다는 거죠. 셋째는 목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서 가장 시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목표를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표적 문제의 선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여러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표적 문제를 긴급성과 해결 가능성을 고려하여서 선정하여야 됩니다. 표적 문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합의한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적 문제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클라이언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시급히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셋째는 그 문제 상황을 대표하는 것. 넷째는 현실적으로 해결 가능성이 있는 것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입 목적 및 목표 선정입니다. 표적 문제가 선정되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개입의 장단기 목적 및 목표를 설정합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개입 계획에서 개입의 목적 및 목표를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게 개입 과정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며 종결 후에 실천 과정 및 개입의 결과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목표 설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합의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목표 설정은 적절한 개입 전략과 방법을 선택하고 개발하도록 돕고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있으므로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면 개입 목적 및 목표 설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에게 개입 과정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지속성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또한 종결 후에 실천 과정 및 개입 결과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중요성은 목표 설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합의의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적절한 개입 전략과 방법을 선택하고 개발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또한 중요성의 다섯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를 점검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목적이란 개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결과이며 또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목표보다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목표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노력을 향하고 있는 바람직한 결과로서 문제가 해결된 상태, 개입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구체적이며 궁극적인 변화로 종결 단계에서 개입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 설정의 스마트 형식의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형식의 요소는 첫째, 구체성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측정 가능성입니다. 셋째는 성취 가능성입니다. 넷째는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째는 시기가 적절성을 중요한 형식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목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 목표가 갖춰야 될 조건 첫째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결과와 관련이 있어야 되죠. 또한 두 번째 조건은 바람직한 성과를 포함해야 됩니다. 셋째, 목표는 측정할 수 있도록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넷째 조건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당하게 설정되어야만 합니다. 다섯째는 현실적으로 달성에 가능한 수준을 설정해야 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능력과 상황적인 제약 등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섯 번째는 목표는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작일과 종료일 또 총 전반적인 기간을 명시해야만 됩니다. 일곱 번째 목표를 갖추어야 될 조건은 사회복지사의 지식과 기술로 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목표는 성장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되죠. 아홉 번째 목표는 기관의 기능 및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일치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개념은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목적과 초점 및 기대되는 결과 등의 합의를 촉진하는 도구이가 계약입니다. 계약은 사회복지사의 원조 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클라이언트에게 공식적인 활동을 뜻하는 것이죠. 공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약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개입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설명해야 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구체적인 개입과 지원이 이루어지는 환경, 시간과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과정은 주로 개입 단계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며 계약 지침은 교과서 268쪽의 계약 지침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이해하는 내용을 간결하게 재검토하는 것으로서 계약의 형식에 따라서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문제와 둘째는 개인 목표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과업과 책임, 또 개입 방법과 개입의 몇 가지 구조 요인들, 장소와 기간 등을 답니다. 또한 평가 방법,
그리고 일정의 변경이나 취소에 관한 규정, 또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비용에 관한 규정, 또 계약의 파기 요건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과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입 과정에 대한 정보를 인지합니다. 또한 계약의 장점은 목적과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자신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동기부여가 촉진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의 형식에서 이 서면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계약은 가장 공식적인 형태의 계약으로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및 관련 체계가 개인 목표와 과정, 기간, 장소, 비밀 보장 및 사례 기록 절차를 합의하고 동의한 사실을 문서로 작성하여 각자 서명하는 방법입니다. 서면 계약의 장점은 개입의 우선순위와 평가 기준이 문서 형태를 작성되어 필요한 경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단점으로서는 계약 과정이 복잡하며 작성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계약 내용의 변경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너무 공식적인 형태라 클라이언트가 거부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에게는 활용이 어렵고 법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두 계약의 형식입니다. 모든 목표와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서면 계약과 같지만 그 형식을 말로 계약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두 계약의 장점은 서면 계약보다 실용적이고 쉽고 편리하며 계약 내용이 유동적이므로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가 있어서 거부감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의 단점으로는 합의한 내용의 상세한 부분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지 않으므로 종종 구체적인 내용을 잊어버리거나 비공식적인 점이죠. 또 원조 과정의 내용과 역할,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점에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계약의 형식은 암묵적 계약입니다. 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언급하거나 또는 문서화 과정을 통해서 합의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개입의 목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가장 비공식적인 계약 형태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그럼 암묵적인 계약의 단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클라이언트가 실제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동의했다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클라이언트가 계약의 모든 조건과 책임을 이해한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9장 계획 및 계약에 대해서 지금까지 짚어보았습니다. 계획과 계획의 수립 과정과 또한 사회복지사의 어떤 과업, 또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성과 또 이 계약의 내용을 짚어보면서 또한 계약의 어떤 형식적인 것을 암묵적인 계약까지 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제 11장 수업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